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87년 10월 9일 밤 9시 현재는 서울 광진구, 당시는 성동구 소속이던 광장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민 A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문득 한적한 골목에 수상한 형체를 보게 되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웬 젊은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는데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은 듯 온몸은 날카로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놀란 A씨가 급하게 신고를 했고 잠시 후 구급대가 출동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하게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갓 20살이 된 고씨. 당시 세종대 영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대 여학생입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수업을 끝내고 동아리 친구들과 회식을 즐겼는데 이후 귀가를 하던 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던 거죠. 참고로 그녀의 자택은 사건 현장에서 불과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데요.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화를 입은 거죠. 그런데 고 씨가 발견되고 불과 5시간 후인 10월 10일 새벽 2시 20분입니다. 이 첫 번째 현장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강동구 암사 1동에서 또 다른 강력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 피해자는 명일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3살 이정은 양.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았는데요. 목과 가슴 부위에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같은 날 새벽 3시 40분입니다. 강동구 천호 2동의 한 골목길에선 30살의 여성 김 씨가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뒤쪽에서 수상한 사람이 자신을 쫓는다는 걸 감지했어요. 그녀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급기야 무서운 마음에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어느 집 대문 옆쪽에 몸을 숨겼어요. 숨을 죽이고 그 남자가 지나가길 기다렸죠. 그런데 이때 동시에 낯선 남자의 휘파람 소리가 점점 가까워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불쑥 김 씨의 눈앞에 남자가 나타납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상과 달리 남자는 웃으면서 말을 건네요. 제 광장동으로 가야 되는데요. 초행길이라 길을 잃었거든요. 그제야 김 씨의 경계심이 살짝 풀렸고 그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몸을 움직여서 남자 쪽으로 살짝 다가섰죠. 그런데 그 순간 김 씨의 목에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칼이에요. 이 남자가 돌변했습니다. 거칠게 김 씨를 끌고 가려고 해요. 힘이 너무 셌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완강하게 저항했죠. 신랑이 끝에 겨우 칼을 뿌리치고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막 도망쳤어요. 근데 이 남자가 달리기도 빨라요. 금세 김 씨를 따라잡았죠. 그러더니 아예 그 자리에서 김 씨를 공격하려고 듭니다. 칼을 이 바로 목덜미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때 김 씨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칼날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피를 줄줄 흘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때 범인은 김 씨의 강한 저항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든 채 그대로 달아났죠. 김 씨는 머지않아 행인에게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중상을 입긴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서울 동부 지역에서 벌어진 2건의 살인 그리고 1건의 살인 미수. 담당 경찰서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확인 결과 범인의 수법과 범행 방식은 모두 동일해요.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젊은 여성들을 노린 거죠. 범행 지점 또한 모두 버스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가까운 동선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걸 동일범의 소행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일단 이 한적한 골목길에 CCTV는 고사하고 그 당시에는 다른 데도 CCTV가 널리 보급되지 않을 때죠. 그래서 추적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새벽에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암사 2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B씨라는 사람인데 지난 새벽에 한 남성 손님이 왔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신고였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성이 자정이 넘은 시각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술과 안주거리 한 38,000원어치를 시켜서 혼자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을 이 사장 B씨에게 건네요. 일단 이 소지품을 맡기고 날이 밝으면 돈을 갚으러 오겠다는데요. 이때 사장은 이게 영 못 믿어왔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외상으로 보냈는데 아무래도 이 모든 게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건 술값을 떼먹을지도 모른다는 이 사장 나름의 수상함이었겠죠. 그렇다 보니 이 B씨의 신고를 당시에 귀담아 듣는 경찰은 잘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난밤에 지금 연쇄살인이 벌어져서 발칵 뒤집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고만 접수한 채 전화를 끊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도 사장 B씨는 왠지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직접 가방을 살펴보기로 생각했죠. 열어봤더니 안에서 웬 영어 사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고희선이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남자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여자 가방을 맡긴 걸까? 이상했죠. 그리고 오후 4시 B씨는 두 번째로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니 그 수상한 남자가 가방을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열었는데 고희선? 영어 사전이 들어있네요. 이게 자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때 경찰은 이름 고희선을 캐치했고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은 지난밤 괴한의 습격으로 희생된 세종대 여대생의 이름이었죠. 즉각 경찰은 그 남성의 인상착의를 묻게 됩니다. 게다가 마침 유일한 생존자였던 김 씨도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녀 또한 이 남성의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의 증언 덕분에 경찰은 살인범의 정보, 인상착의를 얻어낼 수 있었죠. 아니 근데 문제는 이 겉모습만 가지고 이 남자를 어디서 어떻게 추적하냐는 거예요. 이때 경찰들의 머리를 스친 건 바로 암사동에 있는 그 B씨 카페였습니다. 그가 어쩌면 그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가방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평범한 손님으로 가장을 한 뒤 B씨 카페에서 잠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론 예상이 빗나가서 범인이 그냥 도주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으로선 차선의 방법이 없었고 일말의 희망에 기대를 걸어본 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던 바로 그날이에요. 10일 저녁 7시 40분이었죠. 드디어 카페 문이 열리고 남루한 차림의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카운터에 있던 그 사장 B씨가 움찔하더니 살짝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난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순간 형사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포위했죠. 이 남자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감지했는지 순순히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의 이름은 전용훈. 체포 당시 이미 전과 8범이었습니다. 1952년생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는데 27살 때쯤 유원지에서 배를 타던 중 충돌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이때 난간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후에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인지 1980년부터 2년간 춘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도 남아 있었고요. 그 후엔 서울에 와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절도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출소를 한 후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특히나 서울 성동구 그리고 강동구 일대에서만 무려 10여 건의 강도와 강간 사건을 벌였고요. 여러분, 전용훈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그날은 그가 출소한 지 겨우 9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날 전 씨는 어린이대공원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저쪽에서 홀로 걷고 있는 여자 대학생이 눈에 띄었죠. 고희선 씨였습니다. 그때부터 무작정 그녀의 뒤를 밟게 되는데 어느덧 으슥한 골목길에 다다르자 그녀를 갑자기 제압하고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고 씨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했죠. 이때 전용훈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20cm짜리 등산용 칼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고 씨를 무작정 마구 찔러댔죠. 참고로 고 씨는 정말 몇 분 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처음 본 사람입니다. 잠시 후 고 씨의 몸이 축 처지니까 전영훈은 그녀의 가방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자, 이후에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죠. 그러더니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공중전화로 가서 이 집에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저 희선이 학교 선배인데요.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차 전화했어요. 너무 소름 돋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미 자기가 죽이고 나왔는데도요.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그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외에는 좀 설명이 힘들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후 그는 버스를 타고 곧장 강동구 암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B씨의 카페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가방을 맡겼던 거예요. 이게 첫 살인 후에 벌어졌던 일인 거죠. 하지만 가게를 나선 후 그의 살인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우연히 마주친 13살 이정은 양, 그리고 30살 김씨까지 이게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서 연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1987년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도 없던 시절에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전용훈의 사건 전말은 곧 신문과 뉴스를 통해 낱낱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행 도구와 증거물들 앞에서 딱히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아주 무표정한 모습으로 일관했죠. 그러다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가 자기가 저지른 또 다른 범행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이에요.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인 9월 29일 성동구 행당동의 한양대 뒤편 뚝방에서 당시 27살이었던 만삭의 임산부 김수기 씨가 길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뺑소니 차량에 치인 그녀가 유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었죠.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 목에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됐지만 범인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과학수사가 그렇게 발전된 시대도 아니고 CCTV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용훈이 자기가 바로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는 우연히 임산부 김씨를 발견했고 뒤쫓아가서 성폭행을 시도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의치 않자 그녀를 살해한 후 뚝방에 유기했다는 고백. 실제로 전용훈의 집에 가봤더니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육아 서적이 발견됐는데요. 아니 그럼 이걸 살인 후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 이렇게 되면 살인이 2건이 아니라 3건입니다. 결국 전용훈은 3명에 대한 살인 혐의, 또 피해자 김씨에 대한 살인 미수, 상해, 간건치상, 절도까지 이 모든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순조로웠을까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전용훈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 과거에 정신병력 치료 기록이 있었죠? 이걸 내세운 거예요. 실제로 전용훈이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좀 오락가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정신 이상자의 범행이라고 보도가 되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정신질환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입증이 좀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이 정신 이상 증세가 사실상 어디까지가 진실인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밝혀낼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전용훈은 자기의 모든 범행에 대해서 반성, 사죄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정신병 때문이라고 심신미약 주장하기에 급급했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맨 처음 살인사건은 임산부, 그 다음에는 여성 대학생, 13살 미성년자. 이렇게 자기보다 약하거나 체구가 작은 여성만 공격했다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정신질환이면 뭔가 공격에 있어서 좀 더 무차별적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 1심에서는 그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사형.
최종 198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되죠. 이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판결이겠죠. 이후 집행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 12월 서울구치소에 있던 전용우는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전말이 상당히 잔혹하죠. 근데 그에 비해 사건 전말이나 전용훈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요즘 시대 2023년에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CCTV가 골목 곳곳에 있으니까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묻지마 범죄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에 와서 정신병 이게 어느 정도 참작이 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사형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데. 정신병으로 인한 또는 정신분열로 인한 잔혹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사건을 통해 들었는데요. 이렇게 87년도에도 존재하니까요. 어쩌면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미래에 대비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비추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